120살까지 산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또 문학이라는 것을 이제 상담에 적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문학 상담 또는 문학 치유. 문학 치료 원래는 문학 치료인데요. 이거를 이제 그 의사협회에서 치료자를 못 쓰게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이제 저도 문학 치료사 자격 과정을 운영해 왔는데 치료자를 못 쓰는 관계로 문학 심리 상담사로 이제 명칭을 바꿔서 지금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회 하루에 3시간씩 24주를 해서 이제 전문 자격협회 자격증을 이제 발급해 오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문예창작과 교수를 한 10년 하다가 그 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제가 사회복지 다시 석박사 과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복지학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간 공부한 문학을 어떻게 임상사회복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거를 고민을 하던 중에 살펴보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미 그 미국과 독일에서 한 50년 이상의 그 전통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기법도 잘 개발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전통적인 우리의 글쓰기와 융합을 시켜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그걸 쭉 2008년부터 쭉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2008년에는 이제 직장인반에 야간에 그 직장인반에서 이제 문학치료 실습을 2학기씩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보니까 그동안에 그 내면에 가라앉아 있는 소위 말하는 미해결 감정이 이제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 시간 이제 쓰게 하니까 처음에 한동안은 계속 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많이들 우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기 말쯤 가니까 이제 그 숨어 있던 해맑은 얼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상 제 과목이 그 제일 마지막 주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배치가 돼서 한 주일간 힘든 거를 이제 싹 씻어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제 문학 치료라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실제로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문학치료 훈련생의 문학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라는 것을 이제 논문으로 한번 써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특히 이제 문학 전공자들 중에 상당수가 뭔가 노후에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문학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마지막으로 와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공부한 모든 노하우를 이렇게 엑기스를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번 지금 6기생 끝나고 7기생 후정 지나고 들어가는데 매번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제 소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문학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예창작과를 만들었더니 이제 이 과가 미달이 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새로 생기는 복지학부에 내가 갈 테니 수업료를 좀 지원해 달라. 이래서 이제 저는 수업료 지원 받으면서 사회복지대학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거의 50이 다 돼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신나서 막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1세기는 지식 융합의 시대죠.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는 콘텐츠 개발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인문사회 자연과학이 이제 융합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창의적인 콘텐츠가 나온다.
이 문학치료 역시 그런 융합 프로그램의 하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문예창작과 교수할 때 학생들이 써내는 그 글들보다 이 문학치료하면서 써내는 글들이 훨씬 퀄리티가 높아요. 저는 완전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글 쓰는 거랑 이렇게 벽을 쌓고 지내오던 분들이 매 시간 쓰게 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창의성을 개발을 해서 놀라울 정도의 글을 써서 내가 하도 기쁜 나머지 한 20편만 글 모아놓으면 내가 여러 군데 문예지에 관여하고 있으니까 수필가로 데뷔를 시켜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문예창작과 교수할 때보다 오히려 더 이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할 때가 글이 더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제 문예창작과 후배 교수들한테도 좀 이런 거를 도입을 해라. 새로운 분야를 좀 도입을 해서 문예창작을 하는 학생들이 뭐 이걸 가지고 자기 뭐 자원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뭐 수익을 창출하든 그런 쪽으로 좀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술자석에서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에서는 그 과목을 넣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현대 사회라는 게 자본주의가 이제 포위하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끊임없이 정신분열증을 야기시키죠. 주머니 사정은 열악한데 끊임없이 광고를 하니까 막 소비 욕망은 팽창하니까 주머니 사정과 소비 욕구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본가들은 교묘하게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대중들에게 판타지를 계속 광고를 통해서 주입을 하니까 그 광고를 안 받더라면 살 욕구가 안 생겼을 텐데 저희 집사람도 맨날 뭐 현대 홈쇼핑 보면서 맨날 뭐가 날아와요. 아니 집에 조용히 이제 뭐 글 쓰려고 있으면 뭐 맨날 택배가 와서 뭐다 뭐 또 반품도 해요 또.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냐고 핀잔을 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없던 욕구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고라는 게 아시겠지만 교묘하게 그것도 심층 심리학을 적용해 가지고 이게 움직이잖아요. 욕망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그것도 잘생긴 배우들을 동원해가지고 판타지를 심어주니까 저 물건을 사면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제 주머니 사정은 여기 이제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뿌듯해요. 뭔가 자유로운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딱 주고 사는 순간 여기 텅 비니까 다시 이제 공허함 속으로 빠져들어서 다시 또 일터로 달려가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 삶의 만족도가 정말 열악하다는 것을 수치로 늘 확인을 해요. 아니 김영삼 대통령 뭐하러 OECD를 가입해가지고 맨날 OECD 꼴찌예요. 뭐가 최고이거나 꼴찌거나 이래요. 뭐 자살률은 뭐 10년 연속 1위. 왜 이렇게 불행할까? 특히 이제 노인 자살과 청소년 자살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학 치료를 한다고 해서 가끔 가다가 이제 문학 치료를 배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아니 고혈압 약을 잘 먹고 있는 분한테 내가 문학 치료 해줄 테니까 약을 끊으라고 이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제가 우울증 약도 그렇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체의학 내지는 이제 면역 강화 체계 하나니까 이제 문학이 가지고 있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어떻게 심리 치유에 잘 활용하느냐 그런 점에서 대체의학이라는 거죠.
이상한 현상. 자, 그러면 문학 치료이니까 문학과 치료가 어떻게 결합되는가? 그걸 잠깐 기초적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요 말미에 간단한 그 워크숍을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것을 왜 모르고 사는가? 문학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학을 좀 많은 분들에게 보급할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왔는데 문예창작과에 신입생이 들어오면요, 제가 첫 시간에 물어봐요.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져서 이게 자신이 없는 사람 빨리 그만두고 가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첫째, 유명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부자가 안 될 자신이 있는가? 이게 자본주의 세상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근데 문학은 그런 거라는 거죠. 고독할 자신이 있는가? 맞아요. 모든 사물과 사람과 세상을 남들보다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서 이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빨리 돈을 벌어라 하고 제가 내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쓰지 않고는 못 먹이겠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으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나죠. 제가 2000년도에 만해 한용운 평전을 썼어요. 그 위대한 한국인 시리즈, 그 IMF 때문에 이제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뭔가 좀 힘을, 의욕을 북돋자 해서 이제 한길사에서 기획한 위대한 한국인 시리즈의 11번으로 제가 참여해서 만해 한용운 선생에 관한 평전을 쓰면서 많은 자료도 읽고 또 홍성이나 백담사, 뭐 시무장 이런 데도 가보고 했는데 이분이 1930년대 어떤 동아일보 기자가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대답이 그거는 고추나 기름이나 깨와 같은 것이다. 뭐 이거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다. 그러나 이게 없다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겠는가?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문학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로 뽑아봤어요. 첫째는 거울이면서 등불이다. 거울이라는 것은 뭐 시대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윤동주의 서시, 그러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서시를 읽어보면 그 서시라는 거울에 우리를 이렇게 비춰보게 되잖아요. 성찰의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시리에 빠져 있을 때는 등불의 역할을 하죠. 저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늘 생각했어요. 하나는 공허한 언어, 빠롤 비드라고 하는 것과 충만한 빠롤 플랜느가 존재하는데 이 세상은 지금 공허한 언어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 가슴을 치는 충만한 몇 마디의 말을 만나게 되죠. 그게 성서에 있던, 불경에 있던, 시에 있던, 소설에 있던, 아니면 무슨 연설문에 있던 그 충만한 몇 마디의 말을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락강이 말한 대로 그 인간의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러면서 또 언어를 통해서 치유가 되죠. 그 대부분의 심리 상담이라는 게 말하기 치료잖아요. 토킹 큐어잖아요. 말하기 치료인데 이제 제가 하는 이 글쓰기 치료는 그게 플러스 알파. 말하기 치료에다가 이제 다시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치유 기능을 접목을 시킨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충만한 몇 마디의 말이다. 공허한 말을 뚫고 솟아오른 그 충만한 몇 마디의 말, 그것이 시가 아니겠는가 또는 소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동국대학교에서 미당 서정주 시인에게 배운 거의 마지막 세대인데 이분이 언젠가 시를 정의하시기를 시는
늦가을에 잘 익은 사과를 한 광줄이 따다가 갖다 놓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사과를 우적우적 씹어 먹고 사과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 그러나 시인은 그 사과를 창가에 두고 사과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 많은 이들에게 사과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쓴 시 중에 바닷속에서 전복 따파는 제주해녀도 제일 좋은 건 님 오신 날 따다 주려고 물속 바위에 붙은 채로 놓아둔단다. 시의 전복도 거기 두어라 다 캐어내고 허전하여서 헤매이리요. 바다에 두고 바다 바래여 시인인 것을. 그게 이제 시의 본질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라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제주해녀가 정말 좋은 전복은 님이 오신 날 따다 주려고 숨겨두듯이 시에서는 말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캐어내고 허전하여서 헤매이리요. 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면 그게 무슨 시의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잃어버린 그 삶의 본질에 대한 잊혀진 진실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주는 게 시나 문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 따라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 분주함 속에서 잊고 지내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준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과학이다. 저는 대학 시절에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법시험을 권유를 해서요. 법과 강의를 거의 다 청강을 했어요. 그래서 법률 춘향전 그러면 이제 춘향전을 법률학적으로 민법적으로 해석하는 아주 기가 막힌 강의도 기억에 남고 또 형법에서는 이 형사소송법 이런 강의에서 정치한 논리의 얘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통금이 없어졌지만 통금이 있을 때 어떤 여성이 통금에 걸려가지고 그 순경에게 정조를 제공하고 풀려났다. 그러면 이것은 뇌물죄냐 공무집행 방해죄냐 이런 거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과 강의를 들으면 사회과학적 논리를 많이 접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죠. 이 무의미한 허무한 인생에서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뭔가 좀 의미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 쪽으로 갈 거냐 계속 문학으로 갈 거냐를 놓고 한 6개월간 고민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문학으로 컴백했습니다. 그래도 삶의 무의미와 싸울 수 있는 최종 질문은 문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비본질적인 공허함을 뚫고 좀 더 본질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 소설가 강석경 선생의 말 중에 문학으로 삶의 본질에 다가가고 나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했다. 결국 문학이라는 게 이제 삶의 본질, 나의 본질에 다가가는 기나긴 여정이죠. 그리고 이 무질서한 생각을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가 옮겨 적게 되면 그것이 객관화되면서 그 자체가 좀 치유 기능이 있죠. 저는 굉장히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인데 전쟁 트라우마가 심해서 그것도 어머니도 이제 경상도 분이라 싹싹하지도 않고 뻣뻣하고 그러니까 맨날 가정폭력을 보며 자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했죠. 그 굉장히 우울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안 쓰면 뭔가 찜찜한 게 뭔가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된 듯한 끊임없이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제가 이제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일깨워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안내 일기처럼. 그래서 작가는 상처에서 진주를 캐내는 정신의 의사다. 그렇다면 상담자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상담은 사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그 시도 결국은 사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죠. 새로운 해석이 없다면,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문학으로서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균형 잡힌 자기 인식을 주고 상처를 객관화하는 것이 결국은 문학 작품이다. 그 치료라는 말은, 테라피라는 말은 이게 이제 뭐 춤과 노래, 시, 연극과 같은 표현 예술을 통해서 간호하고 병을 고친다 이런 뜻의 이제 히라보에서 온 건데, 결국 이제 치료는 크게 정서적인 접근과 인지적인 접근과 행동적인 접근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치료를 한다는 것은 어떤 미해결 감정을 카타르시스 시켜서 정서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그 정서적인 접근의 치료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프로이드가 그 선배인 브로이어의 환자였던 그 안나오를 인계받잖아요. 그래서 안나오를 치료하면서 안나오가 여러 가지 그 베르타 파펜하임이라는 여자는 여러 가지 증상을 보였죠. 원래 이제 그 프로이드 당시에는 최면술이 유행을 해서 이제 최면 기법을 배우러 그 프로이드가 이제 브리케 지도 교수가 이제 장학금을 줘가지고 파리에 그 살페트리에 병원에 가서 샤르코한테 최면술을 배우잖아요. 근데 본인도 이제 처음에 최면술을 사용했죠. 그런데 최면술을 써보니까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문제점은 이게 최면이 잘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최면 상태에서는 호전이 됐다가 깨어나면 원위치 된다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때문에 브로이어가 도망을 가고 그 환자를 이제 프로이드가 인계받는. 세 번째는 최면 상태에 든 환자가 최면에서 깨어나는 순간 자기를 최면에 들게 한 의사를 사랑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나오가 막 상상 임신하고 난리를 피니까 유부남이었던 브로이어로서는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한테 안나오를 맡기고 이제 이탈리아로 출행랑을 쳤죠. 근데 프로이드가 이제 안나오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한번 5, 6월 더운 날씨인데 물공포증, 저기 물 좀 한 잔 주실래요? 물 한 그 생각. 물공포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5, 6월에 물공포증이 왔으니 이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과일을 통해서 이제 가까스로 수분을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 정신 분석을 해보니까 안나오가 이제 언젠가 자기 집에 하녀가 있는데 하녀의 방에 갔는데 커다란 개가 그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핥아먹고 있는 걸 보고 역겨워서 에이 더러운 개야 저리로 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하녀 입장을 생각해서 차마 못해요. 그래서 마비가 온 거예요. 물공포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제 당신이 이렇게 된 거는 이러이러한 고마워요. 이러이러한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야 이 더러운 개야 저리로 가 이 말을 지금이라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더니 낫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문학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 속에 있는 그 미해결 감정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풀어내는 기회가 너무 적은 거예요. 여성들이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들은 수다를 떨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겁니다. 이 남학생들도 계신데 남자분들은 수다 떠는 모임을 하나 개발해야 돼요. 오래 살려면 술, 담배가 아니라 이게 수다를 떨면 말로 이렇게 뱉어내면 치유가 되거든요. 그런 모임이 있는 게 좋아요. 제가 하고 있는 문학심리 상담 그 자격증 과정도 보면 아주 고급 수다 모임이에요. 이분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수다 떠느라고 카톡에서 정신이 없어요. 자, 어쨌든 뭔가 이렇게 미해결 감정을 이렇게 배설함으로써 카타르시스, 정화를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주변에 보시면 이 별거 아닌데 잘 삐지는 사람, 또 별거 아닌데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바로 미해결 감정이 많은 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풀어내면 편안해지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유교 문화 전통 때문에 그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타 먹으면 낫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상담자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면 아주 좋아지는데 잘 안 가요. 유교 문화 전통에서는 그 정신과 상담받고 이런 뭔가 인격 수양이 덜 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를 공부해 보니까 상담을 받고 나면 이제 그게 해결되면 그게 편안해지는데 그게 여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데 팍 화내고 삐지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서적 재구조화라는 게 그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배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배설하는데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글로 하면 이제 혼자서도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인지적 재구조화인데 치료의 개념에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치료란 사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코칭에서 요새 코칭이 유행인데 코칭에서도 저는 너무 경망스럽고 촐랑거려서 큰일이에요. 이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코치가 상담자가 굉장히 순발력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저는 뭐 느리고 게을러서 큰일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신중하시군요. 이렇게 해석을 달리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치료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행동 수정은 그 동물 실험에서 확인된 그것을 실제로 이제 그 인간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그 아동 청소년에는 먹히는데 행동 치료 이런 게 이제 아주 지적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좀 잘 안 먹힐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강간 피해자나 뭐 끔찍한 PTSD 이런 분들은 행동 치료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이제 폐소공포증 그 예전에 시크릿 가든의 현빈이 폐소공포증이 있었잖아요. 폐소공포증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 행동 치료는 일부러 노출시켜 버리는 거죠. 일부러 가둬버려요. 그 상황을. 처음에는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둔감화되면서 나아지거든요. 강간 피해 여성도 그렇게 이제 많이 행동 치료를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문학 치료는 그런 행동 치료보다는 이제 오히려 정서적 재구조화나 인지적 재구조화 쪽에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 심리 상담사 과정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제가 즉각적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글쓰기를 했는데 갑자기 가라앉아 있던 게 싹 떠올랐어요. 이걸 좀 더 강력하게 카타르시스를 시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코 드라마를 적용을 한 거죠. 사이코 드라마 이제 이 치료자가 감독 역할을 해서 세팅을 하고 보조자를 동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걸 하고 났을 때 이제 그 학생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인정을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굉장히 감개무량했습니다. 어쨌든 문학 치료란 문학을 통해서 정서적, 인지적 영역에서 재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원래는 이제 이 문학 치료가 이제 포이트리 테라피, 시치료라고 불리다가 그 포이트리 테라피보다 더 오래된 개념이 비블리오 테라피로 독서 치료. 저널이라는 것은 이제 문법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그야말로 속내를 표현하는 감정 표현적 글쓰기를 저널 치료라고 해요. 저널은 이제 다이어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학교에서 일기장 검사를 하는 바람에 글쓰기를 다 망쳐놨어요. 우리 공교육에서. 그래서 똑똑한 학생들은 제출용 일기와 진짜 일기를 따로 쓰게 되죠. 일기장 검사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널 치료, 저널 투 더 셀프라는 제가 그 과정에 그 교재를 하나 사용하는데 중간에 여기에서 처음에 첫머리에 경고문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허락 없이 함부로 이거를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함부로 이걸 열면 안 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장은 부모라 할지라도 함부로
자녀의 일기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저널 쓰기 이런 걸 다 합쳐서 말하자면 독서 치료와 글쓰기 치료를 종합한 개념이 문학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참여자와 치료자 사이의 그 치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문학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게 문학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치료를 이끄는 문학 심리 상담사는 이제 말하자면 촉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결국은 문학 치료는 내 안에 나를 찾아가는 길이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푸시킨의 뭐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모자나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거 현재는 언제나 서러운 거 모든 건 일순간에 지나간다. 그리고 지나간 건 그리워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최초로 만난 문학치료 텍스트였어요. 그 불우한 청소년기에 온실당번하면서 근로학생으로 다녔는데 그 시가 그렇게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게 아이러니컬한 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푸시킨 동상 앞에 가서 이제 그 뭐 쭉 읽어보니까 그 이렇게 멋진 시를 쓴 푸시킨이 그 부인을 질투를 해가지고 그 결투를 신청해서 결투하다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했습니다. 좀 허망했는데 저는 특히 이제 대학 시절에 그 고등학교를 안 보내줘가지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이제 대학 때도 이제 뭐 장학금도 좀 받았지만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피곤하니까 뭐 보약 장수, 책 장수 이런 거 했는데 이제 피곤해서 지쳐서 어떤 빈 강의실에 이렇게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누가 이 책상 위에 깨알같이 뭘 써놨어요. 보니까 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거더라고요. 33줄로 된. 그리고 그거를 번역본을 16개를 찾아서 읽어봤는데 전부 뭐 무슨 영문과 교수들이 소설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다행히 무대를 좀 알고 우리 말을 좀 아는 고려대학교 영문과 6기 교수님이 번역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닿아서 혼자 이제 중얼중얼 해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제가 강렬한 카타르시스 경험을 했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로군. 어느 쪽이 더 사나이다울까?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받아도 마음속에서 참는 게 고상한가? 아니면 밀려드는 재앙을 힘으로 막아 싸워 없앨 것인가? 죽어버려 잠든다. 그뿐이겠지. 잠들어 만사가 끝나 가슴 쓰린 온갖 심리와 육체가 받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면 그건 바람하지 않는 생의 극치. 죽어 잠을 잔다. 잠이 들면 꿈을 꿀 테지. 그게 걸리는군. 이성의 번뇌를 벗어나 영혼의 잠이 들었을 때 어떤 꿈을 꾸게 될 것인지 이게 망설임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고해 같은 인생에 집착이 남는 법. 그렇지만 않다느냐. 그 누가 이 세상에 사나운 비난의 채찍을 견디며 폭군의 횡포와 세도가의 멸시, 버림받은 사랑의 고민이며 재판관의 지연 관리에 오만 유덕 인사에 가하는 저 소인배들의 불순, 이 모든 걸 참는단 말인가. 한 자루에 담두면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을 그 누가 이 지대한 인생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진땀을 뺄 것인가. 나그네 한 번 돌아온 적 없는 저 미지의 세계, 결심을 망설이게 하는 것도 당연한 노릇이지. 알지도 못할 저승으로 날아가느니 차라리 현재 재앙을 받는 게 낫다는 결론. 이러한 조심 때문에 우리는 더 겁쟁이가 되고 결의의 저 생생한 혈색도 우울의 파리한 병색이 그늘져 충천하던 의기도 흐름을 잘못하 마침내 실행력을 잃고 마는 게 고작이 아닌가. 이런 거예요. 이제 혼자 그 햄릿의 독백을 중얼중얼 하니까 그 불안한 미래와 아르바이트의 고뇌와 이런 게 아무리 괴로워도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이 마지막 궁극적 질문보다는 가볍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여기에서 희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항상
인간은 그 멜라인 클라인이라는 심리학자가 삶의 추동과 죽음의 추동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는 게 인간이래. 그래서 삶의 추동과 죽음의 추동을 균형을 잡는 거. 그래서 이 호미오스타시스라고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결국 이제 균형이 깨졌을 때 심리적 균형이 깨졌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걸 회복하려는 복구 추동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일제 강점기에 그 김소월이나 백석 같은 시인이 시에서 왜 그 지명에 대한 애착을 보이거든요. 토포필리아라고. 이 지명에 그렇게 그토록 애착한 이유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그 땅에 대한 그 균형을 회복하고 싶은 추동이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 김소월의 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거는 남성적 폭력이 지배하는 그 험악한 세상에서 잃어버린 모성적 물의 세계를 그리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결국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복구 추동이라고 저는 불러요. 레퍼라티브 드라이브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문학 치료라는 걸 알기 전에 이미 살아왔어요. 그렇게. 문학을 통해서 치유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쌍해 보여가지고 문학을 많이 이제 홍보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문학 치료라는 거를 만나고 보니까 이건 전혀 새로운 문학의 존재 방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학이 이제 그 본래 기능상 그 치유 기능을 갖고 있었고 전통적으로 또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개발시킬 수 있다. 이제 글쓰기라는 게 이제 제한된 조건 하에서 강렬한 감정의 방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내적 갈등, 불안,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의학적, 심리학적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글쓰기 효과를 몇 가지만 또 뭐 생물학적 측면에서 면역 기능이 전반적으로 호전됐다는 많은 그 발표들이 있고요. 연구 결과들이 있고 통증이 완화됐다는 거, 백혈구의 증가, 수면장애 개선,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고 심리적으로 이제 업무 수행이나 사회생활에서 문제 처리 능력이 좋아지고 표현적 글쓰기가 결국은 심리적, 사회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를 호전시키고 뭔가 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공감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친구가 되고 대인 관계 치료도 저절로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는데 문학 작품으로서의 예술성,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해서 문학 치료의 텍스트로 적합한 게 아닙니다. 요걸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정희 시인의 혹이라는 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했더니 막 이상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텍스트는 보편적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해 가능한. 근데 이제 글쓰기를 할 때 중간 매개체로 시를 쓰기도 하지만 소설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 뭐 명상, 그림 이런 걸 골고루 쓰거든요. 또 사이코 드라마도 필요하면 하고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는 이제 전을 쓰기로 귀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면 좀 곤란하다.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강렬한 텍스트라야 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긍정적인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게 좋다. 그래서 좋은 문학치료사, 문학심리상담사가 되려면 문학 텍스트를 풍부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제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따라서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맞다 그럼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작품을 많이 읽고 그런 자원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문학 심리 상담사 과정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시인 그룹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그룹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그룹은 문학 쪽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시인 그룹은 이제 심리 상담 부분을 좀 강화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문예 창작과 있을 때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읽히는 책들입니다. 이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는 이제 운문과 산문을 본질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산문을 줄만 바꿔놓는다고 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의 한 줄은, 한 행은 산문의 한 단락에 맞먹는 무게를 갖고 있어요. 요새 이제 막 그 아마추어 시인들이 막 줄만 막 바꿔놓으면 시가 되는 양 착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운문과 산문의 본질을 잘 알게 해주는 게 아주 얇은 책인데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말태수기는 이제 글 쓰는 사람, 시인의 자세, 시인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죠. 상상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슈라르 연구나 또 시와 언어, 말의 힘과 언어 철학 이런 책들을 이제 읽히고 있습니다. 이 햄릿 1막 2장에 햄릿이 이제 독일의 위텐버그 대학에서 와가지고 아버지가 갑자기 서거해서 왔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간 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숙부랑 재혼한 걸 보고 괴로워하죠. 이 너무도 추악한 이 육신 녹고노가 한 방울 이슬로 화해 버렸으면 좋으련만 아니면 영원한 주님께서 자살을 금하는 계율이라도 정해놓지 않았으면 좋았으련만. 하나님 세상 만사 돌아가는 꼴이 왜 이다지도 맥 빠지고 김 빠지고 부질없게만 느껴지는가. 이게 이제 그 괴로움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심리를 표출을 함으로써 이제 이 굉장히 햄릿, 셰익스피어 텍스트가요, 문학 치료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절묘하게 잘 묘사해 놨기 때문에 많이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좀 이따가 제가 A4 용지 한 장씩 나눠 드릴 텐데, 이 맥베스 5막 5장은 스타니슬라브스키 극단이라고 세계적인 러시아의 극단에서 이제 배우를 선발할 때 요거를 연기해 보라 그래요. 그렇게 유명한 대사입니다. 내일 또 내일이 총총 걸음으로 기어와서 기록된 최후의 순간까지 다가온다. 그리고 모든 어제들은 바보들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꺼져라 단명한 촛불아. 인생이란 한낱 걸어다니는 그림자. 불쌍한 광대들. 무대 위에 서 있을 때는 장한 듯이 떠들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뿐. 인생이란 바보들의 이야기. 온갖 소음과 광포로 가득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지난번에 건양대 교수님들 특강하러 가서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하고 정의를 내려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건양대 교수님들이 발표를 시켜봤는데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저희들은 집단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보니까 연구실의 가운데 유리를 이렇게 내놨어요. 그 총장이 88살이신데 92세까지 한다 하더라고요. 설립자인데 이게 지나다니면서 다 있나 없나 볼 수 있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건물의 현관 모니터에 교수가 있나 없나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이거 뭐 빅브라더도 아니고 교수님들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대요. 설립자 총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생이 꼭 이제 희망이 뭐냐를 써보라 했더니 오사카를 한번 여행 갔다 오는 거래요. 아니 그 여행을 가려면 뭐 멀리 유럽이나 가시지 왜 오사카예요? 그랬더니 방학 때 자비로도 해외를 못 가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기함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건양대 교수님들 대상으로 이걸 해봤더니 인생을 너무 암울하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뭐 이런, 아는 거는 뭐 65세까지만 참고 견디자.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좀 이따가 잠시 한번 해보겠고요. 가벼운 워크숍을, 그 캐더린 아담스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했던 것 중에 웜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문학심리 상담사라는 게 이제 이게 치료 행위가 문학 치료 행위가 의료 행위가 아니라 다만 치료를 도와주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심리적, 의학적 그 증거들이 특히 이제 9.11이나 태풍 카트리나 이렇게 왔을 때 그 문학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는 게 그 많이 발표되었죠.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자,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요거를 한 장씩 좀 나눠주시고, 한 장씩 좀 가지시고, 가벼운 워크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캐더린 아담스의 책에 보면 이제 전월 치료의 효용성이라 해서 전월 치료가 내 안에 숨겨진 작가를 발견하고 미래를 성찰하기 위한 기록이 되고 잠재된 자아의 발견과 개발,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 관계 치유, 잠재의식과의 만남을 통한 자아 이해 개발, 꿈의 탐구. 여러분 혹시 이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할 것 같으면 얼른 수첩을 하나 들고 화장실로 가십시오. 가서 뭔가를 막 쓰세요. 화나는 감정을 막 그렇게 표출하고 나면 담담해져서 싸움이 다 이깁니다.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학교 교육에 사용된 전월척이 효과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에게 문학 치료가 필요한가? 그 자기와의 화해, 타인과의 화해, 세상과의 화해, 이게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거죠. 그런데 자기와의 불화, 세상과의 불화, 타인과의 불화,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입원 환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시민이 있죠. 이 가운데를 이제 회색지대라고 하는데 현대 사회는 회색지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문학치료나 각종 힐링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신을 불편하게 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사회 적응이 힘든 사람, 또 삶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는 이런 분들에게 문학치료, 글쓰기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치료의 단계는 진단, 간단한 심리검사를 해요, 처음에. 그리고 동기부여하고, 보통 이제 텍스트를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이제 상담자는 즉흥적인 상담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글쓰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한번 해보죠. 여러분, 여기 1, 2, 3, 4 숫자는 쓰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첫 줄에 나는 이런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 써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평범하게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멋있게 하실 분은 나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차를 마시며 보랏빛 꿈을 꾸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보통 이제 그룹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자기소개할 때 이번에 영성고 사회복지학교에서 워크숍을 해줬는데 거기서도 첫 시간에 이걸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자기소개를 기가 막히게 해주거든요. 이게 자기소개를 요 5줄로 끝나요. 자기소개가. 나는 항상 뭐뭐 하며 살지.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쭉 5줄을 다 쓰고 나면 그게 한 편의 시가 되죠. 나의 가족은 나를 뭐뭐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지 가족들의 평가를 쓰세요. 문장 형태는 이대로 유지하시면서,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이제 1번에 있던 거를 반복해도 되고 또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또 베리에이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뭐 하는 게 싫어. 이렇게 써주세요. 이 문장 그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 나는 뭐뭐 하는 게 싫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싫어. 나는 나태한 사람이 싫어. 뭐 이런 불성실한 사람이 싫어.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어떠한 꿈을 꾸지. 요 형태로 5줄의 문장을 쓰시면 여러분의 한 편의 시가 탄생합니다. 자, 쓰시고 한번 몇 분의 발표를 좀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새 다짐 같은 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시를 소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올해 새 다짐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글씨가 작아서. 자, 글씨 보입니까? 다 함께 한번 시를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옛 약속들을 뒤로 휘날리며 달려간다. 내 나이 16에 그리고 26, 36, 아니 46에 내게 한 말들, 나에 대해 한 말들을 다 떠나보내긴 쉽지 않겠지만, 그렇겠지만 나는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달려간다. 사랑하는 것을 구하러, 그리고 나를 용서하러 떠나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새 속으로 달려간다 하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모티프로 해서 자유롭게 글을 한번 써보시는데, 시의 형태로 써도 좋고 산문의 형태로 써도 좋아요. 써가지고 오늘 여기서 발표까지 하기는 좀 시간상으로 거의 된 것 같아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실래요? 숙제를 내서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시 모르니까 제 메일은 알파벳 소문자 KMS 숫자 7027 골뱅이 천리안이 줄어서 CHOL.com 고리 보내주시면 제가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말하자면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전문가적인 코멘트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새해를 달려간다는 주제로 글을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처음에 쓸 때는 몰입을 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몰입을 해서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몰입해서 빠져나온 뒤, 그러니까 쓰고 난 뒤의 느낌을 짤막하게 후기하고 점 찍고 코멘트를 해주세요. 그게 하나의 포맷입니다. 그게 이제 캐서린 아담스의 5분간 집중 글쓰기인데, 이제 처음에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잠시 명상을 하고 들어가기도 해요. 쓰기 들어갈 때 들어가서 몰입을 해서 쓰시고 빠져나온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느낌을 간단히 코멘트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약간 문학치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약간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고, 정말 제대로 24주 코스를 하고 싶은 분은 24주 중에 중간에 1박 2일로 심리치유 캠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기생들도 아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특히 심리치유 캠프 같은 게. 거기에서 이제 평상시에 못하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거든요. 그 포함해서 24주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거 뭐 내가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예. 자, 오늘 너무 진지하게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